유로 2024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로 2024를 대비해서 지난 유로 결승전 이탈리아와 잉글랜드를 가볍게 경기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전체적으로 그냥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유로 2024를 만끽하기 전에 에피타이저를 즐긴다는 느낌으로요. 이탈리아가 월드컵에서는 우승을 해왔었지만 유로랑은 은근히 인연이 없었죠. 그런데 지난 유로 대회 우승을 통해서 그 갈증을 해결을 했습니다. 잉글랜드 역시 메이저 대회 우승에 굉장히 목말라 있는 팀이었고 또 결승전이 잉글랜드 웸블리에서 개최됐기 때문에 잉글랜드로서는 이탈리아를 꺾고 우승할 수 있다면 이탈리아라는 징크스를 넘는 것과 더불어서 자국의 축구 성지 웸블리에서 트로피를 올릴 수 있다는 그 영광, 그리고 우승에 대한 한, 이런 것들을 모두 한 번에 풀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양 팀의 전력은 결코 만만치 않았고요. 특히 이탈리아는 2006년 월드컵 당시에 그 좋은 스쿼드, 그 엄청난 네임밸류를 뒤로하고 암흑기를 거쳐서 지금 막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잉글랜드는 자국 프리미어리그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좋은 선수가 발굴되었고 특히나 케인이라는 걸출한 스타 공격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승에 대한 열망이 컸겠죠. 경기는 전반적으로 잉글랜드가 약간 수비적인 자세로 임하면서 안정적인 경기를 하려고 했고요. 이탈리아는 베스트 11을 가동을 하면서 기존에 해왔던 대로 그 기세를 쭉 이어나가려고자 했죠. 하지만 전반전에는 잉글랜드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잉글랜드가 전반전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선제골이 굉장히 빨리 나왔기 때문이에요. 자, 경기 시작 2분 만에 루크쇼가 골을 넣었는데요. 트리피어 우측 윙백이 좌측 윙백인 루크쇼에게 한 번에 크로스를 연결했고 그것이 골로 연결됐습니다. 이렇게 윙백에서 윙백으로 한 번에 크로스를 연결하는 그런 전술이 굉장히 잘 통했는데요. 이 장면이 굉장히 일찍 나왔기 때문에 잉글랜드는 홈에서 버프를 받아서 더더욱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가 있었고 이탈리아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물론 선제골이 너무 이른 시간에 터졌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이탈리아가 재정비를 할 수 있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곳은 잉글랜드의 성지 웸블리였다는 거죠. 자, 잉글랜드가 전반전을 주도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전술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탈리아는 4-3-3으로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공격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3-2-5로 구성을 해서 공격을 했는데요. 자, 이탈리아는 에메르손이 좌측 윙을 공략을 하고요. 바렐라는 우측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공략을 해 들어갑니다. 물론 이게 이제 기본 포메이션이고요. 이 사이에서도 계속 선수들이 움직이죠. 디로렌초가 중앙까지 오기도 하고요. 키에사가 반대편으로 가기도 하고요. 변화무쌍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3-2-5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잉글랜드는 이번 경기에서 3-4-3으로 나섰죠. 따라서 수비 시에는 윙백 트리피어와 르쿠쇼를 아래로 내리고 5백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 5명과 잉글랜드의 수비 5명이 기본적으로 1대1 매칭이 되죠. 그래서 대인 마크가 된다는 거죠. 또한 이 경우에 베라티아 조르지뉴도 필립스 라이스와 다시 매칭이 되면서 계속해서 대인 방어 구도가 됩니다. 그리고 잉글랜드의 기본적인 경기 입장이 안정감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방으로 약간 내려오면서 상대가 날카롭게 찔러 들어오는 부분을 막으려고 하는 마인드로 경기에 임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이러한 공격들이 계속해서 막혔고요. 이탈리아가 좀 더 공세를 잡고 주도권을 잡은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력한 공격이 나온 것은 중반에 키에사의 중거리 슈팅 정도였고요. 그 외에는 딱히 이렇다 할 공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경기는 이탈리아가 잡아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잉글랜드의 전술에 말려들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탈리아는 전반전에 골을 넣지 못합니다. 그리고 잉글랜드는 중원에 칼빈 필리스와 라이스가 적극적으로 압박을 실행을 해주면서 베라티와 조르지뉴의 뿔주기를 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주요를 했는데요. 베라티와 조르지뉴가 약간 묶임으로써 패스의 질이나 플레이의 질이 떨어지면서 앞으로 전달되는 빈도도 적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윙어와 최전방 임모빌레의 위력도 급감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만치니 감독, 결코 호락호락한 감독이 아니죠. 후반전에 이탈리아는 수를 바꾸게 됩니다. 후반 55분경에 먼저 임모빌레를 베라르디로 바꾸고요. 바렐라를 크리스탄테로 바꿔줍니다. 임모빌레는 이날 경기에서 전반적으로 그냥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였고요. 바렐라는 공격적인 재능과 전술 수행력은 굉장히 좋지만 피지컬이 조금 안 좋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이번 경기에서 필립스와 라이스가 굉장히
압박을 적극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이 압박을 버텨내기 위해서 기골이 장대한 크리스탄테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원 싸움에서 힘을 얻어가기 시작하죠. 중원에서 힘을 받기 시작한 이탈리아는 잉글랜드의 압박을 교묘하게 활용하면서 세트피스를 많이 얻어냈고 결국 코너킥 상황을 이용해서 보누치가 골을 넣습니다. 사실 이탈리아도 세트피스 외에는 그리고 키에사의 번뜩이는 장면 외에는 딱히 그렇게 엄청나게 위협적인 장면은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세트피스가 얼마나 위력적인 카드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이탈리아가 잉글랜드를 상대로 1대1 동률을 이루면서 이제 완전히 분위기는 바뀌게 되었고 이 만치니 감독의 전술적 대응이 얼마나 유효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잉글랜드의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한 골을 다시 넣기 위해서 부카요 사카를 투입하고 4백으로 변형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골을 넣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았고요. 결국 후반전에 골을 넣지 못한 채 1대1로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이렇게 변형을 주고 골을 넣으려고 했던 건 좋았지만요. 결과적으로는 이 사카 투입이 나중에 승부차기 때 악수로 작용을 했고요. 또 라이스 대신에 핸더슨을 투입하긴 했는데 핸더슨도 그렇게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연장전마저도 무승부로 끝나게 됩니다. 즉 승부차기를 제외하고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이 경기를 총체적으로 보자면은 전반적으로 경기를 처음부터 잘 준비했던 건 잉글랜드였는데 그 상황을 만치니 감독이 잘 타개를 했고 그에 따른 잉글랜드의 대응은 되게 아쉬웠고요. 또 연장전도 끝나갈 때쯤에 승부차기를 대비해서 넣은 선수들이 잉글랜드는 모두 실패를 하면서 승부차기에서 패배하고 이탈리아에게 우승컵을 내주게 되었죠. 다시 말해서 이번 경기는 어떤 선수의 캐리 전술과 전술의 상성 싸움이라고 하기보다는 감독의 지략 싸움이자 용병술이자 경기 운영 능력에 의해서 판가름이 났던 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레시포드랑 산초를 승부차기 대비용으로 마지막에 교체를 함으로써 승부차기도 나름 준비한 면이 있었는데요. 사실 또 레시포드랑 산초가 좋은 키커기도 하죠. 하지만 당시 사카 선수는 굉장히 어린 유망주급의 선수였고 이런 선수를 5번에 배치를 했다는 점, 그리고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레시포드와 산초가 승부차기에서 실패했다는 점, 이런 점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땐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패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걸 모두 넘어선 돈나룸마의 환상적인 PK 선방을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제 곧 유로 2024 개막이 다가옵니다. 이번은 어떨까요? 유로 2024는 어디가 우승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재미삼아서 좀 뜬금없는 팀이 우승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유로 2004에 그리스가 우승했을 때처럼 약간 언더독의 팀이 한 번쯤 우승하는 것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번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